오후의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오늘은 추석 연휴 첫날인데요. 청취자 여러분들은 긴 연휴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요즘은 집안일을 남녀가 모두 함께 해야 한다는 인식이 많이 늘었다고는 하지만 이상하게 명절 풍경은 좀 다른 경우가 많죠. 실제로 평소 요리를 하던 남편이 시댁에 가면 주방 근처에도 가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명절이 모두에게 즐거운 날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지만 사실 조선시대에도 남성들이 요리를 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요리책인 수훈잡방은 우리나라 전통 요리법과 양반들이 제사를 받드는 문화, 손님을 모시는 문화를 잘 보여주는 자료로 인정받아서 국가문화재로 지정됐는데요. 이 책은 무려 조선시대 사대부 남성인 김유가 직접 쓴 책이라고 하죠. 지금도 혹시 남자가 무슨 요리냐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수훈잡방의 의미를 한 번쯤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오늘은 추석 명절을 맞아서 저희 프로그램의 대표 살림남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 나누는 특별한 시간 준비했으니까요. 궁금한 분들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저희 방송은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추석에도 쏟아지는 푸짐한 정보 한상. 여러분은 지금 추석 특집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즐거운 추석 연휴가 시작됐지만 추석 차례상 준비부터 손님 맞이까지 늘어난 일거리에 한숨만 나오는 분들 계실 텐데요. 어떻게 하면 명절 스트레스 없는 모두가 즐거운 추석을 보낼 수 있을지 세모정 대표 살림남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세모정 대표 살림남 누구일지 혹시 짐작하시나요? 지금 바로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세모정 청취자라면 두 분의 인사 목소리만 듣고도 알아채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살림하는 남자로 출연한 두 분 간단하게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살림남 이길상입니다. 저의 본 직업은 교육학 교수고요. 부 캐릭터가 커피 입문학자입니다. 지난 1월 29일 첫 방부터 매주 월요일 세모정의 마지막 코너 커피로 맛보는 역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고1 딸, 중2 아들, 그리고 아내를 모시고 사는 전주 이씨 집안의 장남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세모정 청취자 여러분, 임선우 뉴스캐스터입니다. 저는 세모정에서 하프타임 뉴스를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은 뉴스 대신 군기 바짝 든 신혼 살림남으로 출연하게 됐습니다. 작년 10월에 결혼했고요. 주변에선 파주댁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저희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우리 세모정 청취자분들 가운데서 남성분들의 원성이 막 들리는 것만 같아요. 제가 두 분을 오늘 세모정 대표 살림남으로 모셨어요. 근데 살림에도 여러 분야가 사실 있잖아요. 두 분은 어떤 걸 담당하고 계신 거예요? 저부터 말씀드리자면 사실 저나 아내나 살림 비중은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청소나 빨래 그때그때 시간 되는 사람이 하는데 참 감사하게도 둘 다 엉덩이가 가벼워서 누구랄 것 없이 미루지 않고 하는 편인데 네. 그래도 부엌만큼은 저희 집에서 금녀의 구역입니다. 요리는 제가 도맡아서 하고 있는데요. 뭐 매일 먹는 반찬이나 가끔씩 오는 손님들께 음식 대접하는 것부터 장보기도 전적으로 제가 받고 있습니다. 가끔씩 아내랑 같이 장을 볼 때가 있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MBTI가 파워 J거든요. 한 주간 어떤 음식을 할지 거기엔 어떤 재료가 필요한지 또 예산은 얼마인지 다 계획해서 가는데
옆에서 아내는 5살 꼬맹이 마냥 먹고 싶은 걸 막 다 담는 거예요. 근데 또 먹는 걸로 치사하게 그걸로 뭘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쵸. 일도 힘들고 바쁜데 뭘 같이 가느냐, 편히 푹 쉬고 있어라 하고 슬쩍 가서 후다닥 해치우곤 하는데 오늘 방송 나가면 집에서 한 소리 듣겠네요. 그리고 뭐 글쎄요, 사실 음식 뭐 부엌 관련된 일 빼면 저희는 너나 할 것 없이 따로 나누지 않고 하는데 그래도 참 신기하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손발이 척척 맞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반려견이 2마리가 있는데 목욕이라도 하는 날에는 자연스럽게 저는 욕조에 물을 받고 그 사이 아내는 수건이랑 드라이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간식을 딱 세팅해 놓고요. 또 제가 음식을 하면 아내는 자연스럽게 다 먹고 나서 뒷정리를 하는 시기죠. 대단하네요. 그러니까요. 저는 생각해보면 살림남이라기보다는 준 살림남 정도로. 아유, 아까 모시고 사신다고 하셨는데요. 예, 저희 집에서는 조금 다른데요. 예, 각자 좋아하는 일을 좀 하는 편이에요. 부엌 일을 먼저 얘기하면 뭐 저는 김장김치를 포함해서 온갖 김치 만드는 일. 와, 김치까지요. 그리고 김치는 제가 전담입니다. 가족 생일 케이크 만드는 일.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나 아내가 먹고 싶은 각종 그 특식. 그걸 만드는 일을 제가 하기를 좋아하고요. 뭐 아내는 일상적인 밥과 반찬 준비를 저보다는 좀 잘하는 편입니다. 물론 애들은 이제 뭐 제 음식을 더 좋아하죠. 진짜요? 예. 대신 이제 빨래는 아내가 주도합니다. 깔끔한 성격이라서 빨래하기를 좀 좋아하거든요. 세탁기가 고장 나면 제가 고치지만 이 세탁기 돌리는 것은 뭐 아내가 주로 합니다. 뭐 그렇지만 이 옷이나 뭐 양말을 침대 위나 뭐 바닥에 벗어놓는다든지 텃밭 일을 하느라 이제 흙이 묻은 옷을 손빨래하지 않고 뭐 세탁물 바구니에 넣는다든지 뭐 그런 일은 안 하죠, 당연히. 제일 중요한 거죠. 네, 운동화는 대부분 다 아이들이나 제 운동화나 아내 운동화는 제가 빨래를 하고요. 또 자주 하는 일은 아니지만 그 제가 전담하는 것 중에 아이들 뭐 인형 수선이나 명찰 달기 등 바느질은 다 제가 합니다. 네, 이렇게 서로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하다 보니까 뭐 종류는 제가 좀 많은 것 같은데 뭐 시간은 저도 아내와 제가 비슷하게 가사 일에 참여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명함도 못 내밀겠는데요. 아니요. 두 분 다 진짜 집에서의 역할이 꽤 커 보이는데요. 사실 집안일이라는 게 열심히 해도 티가 안 나고 그리고 혼자서 하기에는 정말 버거울 정도로 많잖아요. 특히 오늘과 같은 명절에는 이런 문제로 가족 간의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잖아요. 임선욱 캐스터는 어때요? 결혼하고 나니까 명절의 의미가 좀 예전과 달라지지 않았어요? 네, 아무래도 그렇죠. 전혀 다른 삶을 살아온 두 사람이 가족이 되고 이제 또 각자의 가족이 또 다른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네. 저는 어릴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부모님이나 또 누나랑 허물 없이 편하게 지내고 왕래도 좀 잦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내가 부산 사람이에요. 네. 장인어른도 전형적인 경상도 사나이 중 사나이셔서 정말 말씀도 없으시고 점잖으시거든요. 어느 정도시냐면 상견례 때 계속 미소만 지으시고 식사 시작부터 끝까지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혹시 뭐 실수했나 싶어서 아내에게 물어봤는데 아내가 아버지 오늘 기분 최고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처가댁 가는 게 뭐 어렵거나 부담스럽거나 한 건 없지만 이런 다름이 아직은 적응해 나가는 단계인 것 같고요. 죄송스러운 것도 많죠.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도 잘 못 드리고 하는데 그래서 더욱더 이렇게 명절이나 가족들이 다 같이 모일 수 있을 때만이라도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고요. 특히 저는 해외 생활을 오래 했거든요. 워낙 어릴 때부터 나가 있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왁자지껄한 이런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참 소중해요. 시간이 지나고 각자 가정을 꾸리고 나니까 부모님도 그렇고 형제 얼굴 보는 것도 연례 행사가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명절 같은 때만이라도 가족이 함께 마주 앉아 밥이라도 함께하는 게 참 고마운 시간인 것 같아요. 교수님은 장남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추석 같은 명절에 바쁘시겠어요. 예, 뭐 저희 집도 추석이나 설날은 바쁜데요. 네. 예, 보통 가정과는 좀 다르게 바쁩니다. 왜냐하면 명절에는 본가나 처가에 가지 않습니다. 네? 예, 오래전부터 가족 여행을 갑니다. 뭐 그래서 이제 여행 계획, 여행 일정 세우느라고 바쁘죠. 예, 요즘은 이제 아이들이 중학생,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학원 일정과 여행 일정을 조정하는 일로 좀 바쁩니다. 이 장남인데도 불구하고 이 명절에 차례 지내는 일을 하지 않게 된 것, 그리고 제사도 지내지 않습니다.
뭐 아주 간단한 그러나 매우 중요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네. 15년 전쯤 설날 차례와 성묘를 마치고 저녁이 되었는데 어머님께서 누우셨습니다. 아이고. 평생 그 편두통으로 고생을 해오신 분인데 이 명절을 치르고 나면 반드시 편두통이 찾아온다는 것을 장남인 제가 그날에야 한 겁니다. 예, 그동안 명절 분위기 깨지 않으려고 통증을 숨겨오신 거죠. 네. 뭐 제가 그날 아버님께 더 이상 명절로 어머님 고생시키지 말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명절 차례를 계속 지내면 장남인 저는 명절에는 고향집에 내려오지 않겠다고 정말 폭탄 선언을 근데 했죠. 아버님이 받아주셨어요? 네, 아버님께서 다행히 동의를 해주셨고 동생들에게는 이제 명절 전이나 후에 개별적으로 오도록 했습니다. 뭐 차례를 안 지낸다고 하고 명절에 이제 오남매 가족이 모이면 어머님은 또 음식을 뭐 하실 것 같았고 또 며느리들은 전을 부쳐야 할 것 같고 그쵸. 뭐 그렇죠. 그래서 저는 명절에 가족들이고 여행을 가겠다고 선언을 하고 아예 고향에 안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 자연스럽게 명절은 가족끼리 알아서 즐기는 긴 휴일이 되었습니다. 이 설날 스키장에 사람이 그렇게 많은 줄은 가보고서야 알았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그렇군요. 예, 제가 절대 이런 결정을 한 게 빠른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교수님의 결단이 없었다면 명절마다 또 어머님은 계속 고생하셨을 거예요. 뭐 그렇죠. 뭐 하지만 그렇게 한 이후 저희는 이제 명절을 안 지내니까 뉴스에 흔히 나오는 명절 갈등이 없다고 봐야죠. 뭐 매월 보내드리는 용돈을 명절 때 조금 더 드린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하니까 명절 선물을 둘러싼 뭐 고민도 없죠. 물론 뭐 마음에서 미안함 같은 게 생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설날은 보통 이제 강원도 쪽 스키장을 가는데요. 그러다 보면 처가인 강릉에서 설날을 보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지난해도 그랬습니다. 지난해처럼 처가에 그 조상 의패를 모셔놓고 차례를 지냈어요. 이 멀리 서쪽 화성에 있는 저희 조상을 잠시 생각했는데 좀 미안하더라고요. 네. 근데 또 한번 생각해 보니까 뭐 이렇게 즐겁게 사는 모습을 내려다 보면 조상님들도 뭐 이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형제들 반응은 어땠을지 궁금해요. 각자 살기 바빠서 워낙 한 자리에 모이기 힘든데 내심 또 명절에라도 봤으면 하는 분이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네, 제가 이런 선언을 했을 때 네. 동생들이 대부분 다 비슷한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아, 그래도 오빠, 뭐 그래도 형, 명절 1년에 2번밖에 없는데 네. 근데 명절 2번에다가 제사가 몇 번이야? 그랬더니 한 5, 6번 그때마다 너희 즐거운 마음으로 와서 즐겁게 전을 부쳤니? 그랬더니 뭐 실은 그거는 아닌 것 같기는 한데 네. 그러더니 뭐 오빠가 그러자면 따라가야지, 형이 그러자면 뭐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하더니 그 다음부터는 정말 잘했다고. 형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즐겁게 지낸다고. 오빠 때문에 너무 즐겁게 지낸다고 모두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네. 평상시에 좋은 소식이 있을 때 어머님께 전화드려서 전하고 가끔 지나다가 들려서 맛있는 거 같이 먹고 뭐 이것으로 다 때우고 있어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머님 반응도 궁금한 게 일단 고생은 좀 덜 하시게 되셨지만 그래도 이렇게 자식들이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이는 걸 보는 기쁨이 없어지신 거잖아요. 좀 네네. 서운해하진 않으셨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는 의외로 다 같이 모이는 행사가 많아요. 친척들 결혼식도 그렇고요. 이런저런 행사가 많기 때문에 굳이 설 명절 2번 뺀다고 해서 가족들 모이는 기회가 없어진다는 거는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처럼 명절 이렇게 각자 잘 보내자는 집도 있지만 또 아직까지 차례 지내고 다 같이 모여서 보내는 집들이 더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즐겁자고 모인 명절에 갈등이 또 생기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하면 명절 갈등을 좀 줄일 수 있을까요? 이 살림남 두 분이 좀 조언을 해주세요. 사실 아직 신혼이라 뭐 어떻게 제가 감히 조언을 드릴까 싶기도 한데요. 네. 어느 정도 연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남편은 처가댁에 가서 엉덩이 붙일 새 없이 빠릿빠릿하게 움직이고 또 그 반대로 아내는 시댁에서 마찬가지로 행동하면 부딪히는 일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부부 사이 명절날 갈등이 제일 큰 포인트가 가족들로부터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아직 부모가 돼보지 못해서 잘 모르지만 팔은 어쩔 수 없이 안으로 굽기 마련이잖아요. 네. 오랜만에 집에 온 내 자식이 꼭 어릴 때처럼 철없이 편하게 엄마가 해주는 밥도 먹고 투정도 부리고 하는 모습 보고 싶으실 거고
금이야 오기야 키운 내 자식 대접받고 살았으면 하는 마음은 여느 부모고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 만큼 명절날은 각자 집에서 철없던 10살 때 모습으로 돌아가고 또 배우자는 옆에서 조금 더 부지런히 움직이면 부모님 입장에선 철딱선이 없는 내 자식 잘 데리고 살아주는 며느리 사위가 예뻐 보일 거고 또 오히려 이런 전략을 펼치면요. 내 자식 나무라면서 며느리 사위 우쭈쭈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서로에게 고생했다 한마디, 맛있는 음식에 시원한 맥주 한 잔이면 웃으면서 명절 보내기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하고는 참 다른 분위기의 명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저는 제사나 명절 사실 폐지론자라고 불릴 정도인데요. 네. 신혼 초기 때문에 아직은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눈치도 많이 보이고요. 보면 어떤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저는 제사, 명절 때 특히 음식 많이 하는 분위기라든지 여자들에게 책임을 많이 묻는 분위기, 이런 분위기는 저는 사라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명절만 이렇게 지내고 오시면 알아누우세요. 그러시죠. 예. 네. 맞아요. 저희 집도 큰 집이어서 어렸을 때 집에서 제사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네. 그때마다 어머니가 고생을 좀 많이 하셨는데 네. 저희가 해외로 가고 나서 얼굴이 피셨어요. 해외로 가고 나서 이제 제사를 간소하게는 지냈지만 네. 그리고 또 제가 결혼하면서 어머니가 제 아내에게 너는 고생 안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제사를 다 없애셨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그것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오늘은 추석 특집으로 세모정 살림남 두 분과 명절 스트레스 없는 추석 맞이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온 가족이 함께하는 명절에 들으면 좋을 노래, 이기상 교수님이 한 곡 추천하셨더라고요. 네, 이두원의 그 신규 앨범 싱스에 나오는 노래인데요. 미안해요, 용서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이 네 단어만 잘 사용을 하면 가족 간의 관계 정말 아름답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천했습니다. 그런 뜻이 있었군요. 네네. 그러면 이두원의 미안해요, 용서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듣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풍성한 한가위, 이야기 주제가 필요하신가요?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해 주세요. 차례상 준비도 준비지만 명절에는 또 어떤 선물을 해야 하나 이것도 큰 고민이거든요. 두 분은 이런 고민 없으세요? 정말 선물 큰 고민이죠. 처음에는 그저 비싸고 좋으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또 아니더라고요. 네. 정성이 들어간 선물을 참 좋아들 하셔서 제가 또 오늘 세보정 청취자분들 간단하고 쉽게 하지만 있어 보이게 만들 수 있는 레시피를 하나 가지고 왔거든요. 추석이면 견과류 선물 같은 거 많이 또 들어오잖아요. 네. 수제 견과류 강정, 에너지바가 참 선물하기 좋더라고요. 명절날 먼 길 떠날 때 상할 걱정도 없고요. 또 포장까지 싹 해놓으면 여느 선물 세트 부럽지 않은데 생각보다 만들기도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바를 지금 사서 드린다는 게 아니라 만든다는 거죠? 정말 누구나 만들 수 있을 만큼 간단한데요.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재료도 간단해요. 견과 종류별로 좋아하는 것들 준비하시면 되고요. 또 바삭한 식감 원하면 시리얼 약간, 그리고 조청, 이게 답니다. 이 세 가지가 다예요. 정말 간단하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요리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렇게 알려드리면 재료들 아몬드 한 봉지, 호두 한 봉지, 해바라기 한 봉지 막 이렇게 잔뜩 다 구입해서 재료비만 한 10만 원씩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정말 간단하게 한 번에 해결하고 싶다 싶으시면 견과가 섞인 시리얼을 팔아요. 그거 그냥 한 봉지 사시면 되고요. 네. 조리법도 참 간단한데요. 견과류만 만든다고 하시면 마른 프라이팬에 모두 넣고 약불로 한번 볶아주고요. 볶는 동안 옆에서 조청과 설탕, 물 약간을 넣고 바글바글 끓여줍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절대 저으면 안 되고요. 그대로 끓여주면 되고요. 여기에 취향에 따라서 시나몬 가루를 섞어주셔도 좋고요. 다 끓었다 싶으면 아까 볶아둔 견과 그리고 시럽을 모두 섞어줍니다. 잘 섞어준 다음에 평평한 팬에 널찍하게 펴서 선선한 곳에서 굳히기만 하면 끝입니다. 정말 쉽죠? 그래요? 아나운서님 살짝 벌써 긴가민가 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 또 제가 맛보시라고 한번 만들어 와봤어요. 이 세모자 청취자분들도 아쉽겠지만 네. 소리로라도 한번 즐겨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여기 ASMR 한번 해주시죠. 제가 준비를 해와봤습니다. 하나씩 맛보세요. 이게 지금 만들었다는 거죠? 그럼요. 와, 믿을 수가 없는데요? 여러분 저만 먹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교수님도 하나 드리시죠. 바로 앞에다가 드시고 그럼 나눠주시죠. 교수님도 하나 드세요. 정말 부드럽고요. 적당하게 달콤하고 먹고 나면 에너지가 솟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커피와 함께하면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좀 부드러워서. 부드럽죠. 이게 조청을 사용해서 부드러운데 이걸 조금 더 식감을 단단하게 하고 싶으시다면 마시멜로를 녹여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네. 여러 가지 당류를 사용하고 또 설탕을 더 넣으면 바삭한 식감이 더 살아납니다. 그래서 취향에 맞게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설탕을 조금 얼마나 더 넣어야 되는데요? 전형적인 요리를 안 해보신 분들의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아예 그램수로 정해서 다시 전달해드릴게요. 저도 좀 네. 감으로 하는 편이거든요. 와, 네, 그래서 이렇게 임설캐스터 대단합니다. 준비해와봤습니다. 건강에는 교수님. 좋아 보입니다. 질 수 없잖아요. 교수님도 뭐 좀 쉽고 간단하게 온 가족이 모였을 때 대접하기 좋을 만한 음식 이런 거 추천해 주세요. 무엇을 할까 하다가 제가 집에서 자주 하는 음식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네. 뭐 이게 냉장고에 있는 여러 재료들, 음식 재료들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추석이 끝났을 때 남은 음식들을 정리하는 것은 이 방법이 좋습니다. 타코 혹은 또띠아 요리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 건강에 좋은 통밀 또띠아는 마트에서 구입하면 되고요. 집에 있는 각종 그 식재료를 입맛 따라 넣으면 되는데요. 첫째 고기류는 먹다 남은 불고기도 좋고 네. 없으면 다진 뭐 돈육도 좋습니다. 살짝 뭐 볶으면 되니까. 두 번째는 채소류는 이제 토마토, 뭐 양파, 파프리카, 양상추, 뭐 없으면 상추 정도면 아주 충분하고요. 잘 네. 썰기만 하면 됩니다. 셋째 소스는 마트에서 뭐 쌀쌀 소스 뭐 입맛 따라서 구입해서 사도 되고요. 집에서 만드셔도 됩니다. 뭐 토마토, 양파, 샐러리 잘게 썰고 마늘과 매운 고추는 잘 다져서 섞어준 후에 레몬즙을 조금 뿌려주면 됩니다. 이 토마토 케첩을 그 위에다 조금 더해주면 감칠맛이 생기죠. 이 또띠아를 팬에 살짝 구워준 후에 뭐 고기류, 채소류를 넣고 소스를 뿌려주면 되는 음식이거든요. 네. 치즈를 좋아하면 넣으시고요. 특히 이제 우유와 레몬즙만 있으면 집에서 손쉽게 만들 수 있는 타코타 치즈를 넣으면 정말 맛이 좋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옆에서 아나운서님이 머리를 이렇게 붙잡고 계시면서 복잡한가요? 아니 두 분의 진짜 살림 내공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은데 언제부터 두 분은 집안일 하시던 거예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부모님과 같이 고향에서 어린 시절에 생활을 할 때는 집안일을 돕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이제 혼자 유학을 와서 네. 살면서 그리고 미국 유학을 하면서 어차피 혼자 음식을 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 대학 다닐 때는 음식하는 게 재미있어서 도시락을 싸가지고 학교에 다닐 정도로 음식은 일찍부터 손에 익은 활동이었었죠. 그래서 뭐 결혼하고 나니까 뭐 어차피 인생은 약간 좀 아부 아닌가요? 예. 뭐 아내한테 아부하는데 요리 음식 잘하는 거 또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럼요. 뭐 그래서 그냥 뭐 아부하기 위해서 요리하고 또 끝나면 반드시 레시피 정리를 해서 그 다음에 조금 더 좋아진 요리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한동안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 계량컵 이런 거 사용하지 않고 눈짐작으로 하는 옛날 어머님 스타일로 음식을 하는 분위기까지 왔습니다. 김치도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내공이 쌓이셨군요. 정말 말씀 듣다 보니까 너무 사랑꾼이셔서 그러니까 말씀은 멋지세요. 이렇게 아부라고 하셨지만 사실 평화롭고 행복한 가정 그리고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네네. 그렇게 하셨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네, 맞습니다. 네, 뭐 제가 신혼이지만 살림 경력은 이미 20년은 좋게 된 것 같아요. 교수님하고 조금 비슷한 케이스인데요. 10살 때부터 제가 해외에 있었는데 이제 부모님은 일 때문에 한국을 왔다 갔다 하시느라 사실상 저랑 누나랑 둘이 지냈거든요. 거기다가 어릴 때 선수 활동을 하면서 이 단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빨래며 청소며 요리 다 하게 된 것 같고요. 네. 그러다가 대학생 때는 이제 나이, 국적, 성별 불문하고 주변에서 저를 임엄마라고 부를 정도로 제가 밥해 먹여 졸업시킨 친구들이 한 트럭이 됩니다. 아니 그런데 그런 환경이라고 해서 또 다 하는 건 아니에요. 안 하는 사람은 안 하거든요. 그렇죠.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선수 시절 단체 생활이 제일 큰 영향을 끼쳤던 것 같아요. 특히나 운동부는 위계질서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선배들 유니폼이며 장비도 다 직접 빨고 정리하고
또 뭘 그리 유난인지 빨래할 때도 꼭 그렇게 섬유유연제를 넣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규율이랑 규칙이 있는 곳에서 함께 지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엉덩이가 가벼워진 것 같고요. 요리 같은 경우는 제가 워낙 식탐이 많기도 한데 다른 것보다도 음식으로 고향 그리고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좀 풀었던 것 같아요. 네. 한식당도 있기는 했지만 아무리 맛있다고 한들 엄마가 해주던 그 집밥의 특별함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 엄마한테 시그니처 메뉴 몇 개를 전수받아서 안 계실 때도 혼자 종종 해먹곤 했는데 아무리 똑같이 만들었대도 그 맛이 안 나더라고요. 그렇게 직접 해먹고 하다 보니까 요리 자체에도 관심이 생기고 또 저랑 비슷한 상황에 있는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음식을 직접 해서 나눠 먹는 재미를 깨닫기도 했고요. 그리고 왜 우리 식구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뜻 그대로 같이 밥 먹는 사이인데 그렇게 직접 만든 음식을 나눠 먹고 하면서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좀 채워보려 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두 분의 살림 실력에 대해서 함께 사는 가족들은 어떻게 평가하는지도 궁금한데요? 왜 어머니들이 너는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라고 많이들 하시는데 결혼하고 완전 초창기 때는 둘 다 부지런하긴 한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살림 스타일이 살짝 달라서 티격태격했던 게 있는 것 같고요. 뭐 진짜 사소한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수건을 접을 때 가로로 접는다, 세로로 접는다, 설거지를 바로 한다, 모아뒀다 한다 같은 것들이 있었고요. 이런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좀 해결이 된 것 같고 네. 제가 또 손이 좀 큰 편이거든요. 모자란 것보단 차라리 남는 게 낫잖아요. 그런데 집에 사람은 둘 뿐인데 양 조절을 잘 못해서 먹고 남은 음식을 처치곤란일 때가 있어서 종종 난감할 때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더라고요. 예, 임 선생님하고 저하고는 정반대네요. 저는 음식을 하면 남겨서 냉장고에 넣지 않을 정도로 적정 양을 하는 편인데 왜냐하면 모자라면 뭐 후식으로 배를 채우면 되니까. 그런데 이제 제 아내는 장모님을 닮아서 그런지 뭐든 많이 해서 늘 남기는 편입니다. 저랑 비슷하시네요. 네. 그래서 부엌일과 관련해서 아내와 제일 충돌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어느 순간 이건 이제 고쳐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안 이후에는 서로 잔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뭐 다툴 일이 그래서 적어졌죠. 뭐 설거지의 경우도 저는 보이는 대로 하는 편인데 아내는 조금 모아서 하는 편이라서 아내가 불평을 할 일은 사실 없죠. 대신 제가 이제 바빠서 설거지 처리가 깔끔하지 않은 날은 정말 귀신같이 뭐 접시에 살짝 묻어있는 기름기나 음식 흔적을 찾아냅니다. 네. 결혼 초기에는 이제 아내도 지적을 자주 했고 이제 당하면 저도 이제 화를 내고 그랬는데 요즘은 아내가 지적도 잘 안 하고 저도 조금 더 조심하고 뭐 그렇게 자연 타협이 된 상태입니다. 뭐 제가 잘하는 건 사실 육아 쪽이거든요. 어릴 적부터 이제 일단 아이들과 잘 놀아주고 아이들 공부 도와주고 아이들에게 이제 점수를 좀 딴 편이어서 아내 눈에 흠이 좀 있어 보여도 큰 게 아니라면 뭐 아이들과 잘 놀아주기 때문에 좀 참는 것 같습니다. 또 교수님은 교육학 전공하셨잖아요. 네. 이렇게 집안일과 육아를 엄마 아빠가 함께하는 이 분위기가 자녀에게도 좀 좋은 영향을 주겠어요. 뭐 그렇겠죠. 일단 아이들이 사춘기를 지금 지나고 있는데요. 아직은 저와 대화를 좀 잘 하고 학교에서 있었던 얘기를 뭐 집에 와서 잘 전해주고 뭐 늘 음식을 함께 먹고 뭐 그러는 편입니다. 저는 이제 부모가 가사일로 다투는 일이 거의 없이 뭐 편안하게 사는 것 이상 좋은 교육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만의 특별한 육아법이 몇 가지 있는데 그중에 하나만 딱 소개를 하면은 저는 아이들이 잘했을 때 칭찬하기보다는 아무 일 없을 때 칭찬을 합니다. 잘했을 때 칭찬하면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한 달, 두 달 아주 평범하게 지내고 있는 어느 날 갑자기 상장을 만들어서 가족 모두 모인 자리에서 수여식을 합니다. 네. 이 상장은 제가 쓰고 뭐 디자인까지 하는데요. 장르는 뭐 시일 때도 있고 편지일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평상시에 아이에게 이제 상장을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준다는 거는 그야말로 내가 나의 아이라는 것 그 자체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죠. 뭐 시험 잘 봐서 뭐 반장 선거에 당선되어서 뭐 칭찬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 그게 약인 것 같지만 병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그런 칭찬 듣던 아이가 잘못을 저지르거나 작은 실패를 하면 입을 닫습니다. 위험하죠. 평범한 날 상장 주기. 저의 육아법 중 하나로 꼭 권장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군요. 임선우 캐스터 유심히 듣는 것 같아요. 네. 임선우 캐스터가 꿈꾸는 가족의 모습과 좀 비슷한가요? 네, 안 그래도 저도 2세를 계획 중이거든요. 근데 벌써부터 좀 지레 겁을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까? 훈육은 또 어떻게 해야 하나?
여담이지만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딸아이의 미래 남자친구 남편이 벌써 믿거든요. 그런데 교수님 말씀처럼 이 키워드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편안하게 사는 것. 이게 포인트 같아요. 편안함이라는 게 참 많은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편안함이 일상에 묻어나도록 하는 거 꼭 기억하고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살림남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이 이유는요. 사실 누구 한 명의 희생으로 즐거운 명절을 보내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좀 모두가 다 같이 즐거운 명절이 됐으면 하는 바람 때문이었거든요. 오늘 이 시간 이야기가 좀 그런 명절을 보내는데 보탬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 세모정 대표 살림남으로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실까요?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은 것은 이 추석에 가족 여행을 한번 떠나보세요. 명절에 가족 여행을 떠나보세요. 의외로 여행지에 사람이 많은 것을 보고 놀라실 겁니다. 명절 요란하게 보내지 마시고 평소에 부모님에게 좋은 소식 많이 전해드리세요. 좋은 소식 많이 만들려고 노력을 하면서 사십시오. 가족 모두 아프지 않다는 소식, 뭐 이런 소식만큼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소식이 없습니다. 대부분 다 단순한 일인데 이런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는 것이 음식 만드는 것보다 훨씬 훌륭한 효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 말씀처럼 이렇게 매일매일 소소한 일상 자주 전하는 거 너무너무 공감하고요. 또 우리 모두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또 각자 가정을 꾸리고 나면 더더욱 더 부모님 또 형제자매 얼굴 보기가 참 어려운 요즘인데 명절 때만큼이라도 오랜만에 함께 모여서 행복 가득한 시간 보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끝으로 이번에는 임선우 캐스터가 추천하는 추석에 온 가족이 함께 들으면 좋을 곡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노래 선곡해 오셨어요? 정말 선곡에 심혈을 기울였거든요. 며칠을 고민했는데 커피소년의 장가갈 수 있을까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 장가가기 쉽지 않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꿀팁들 잘 기억해 두시길 바라고요. 그렇지 않으셨다가 이번 명절 결혼 언제 하니 레퍼토리 또 듣게 되실 테니까요. 웃자고 한 얘기고요. 모두 즐거운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네, 추석 특집으로 세모정 대표 살림남, 이길산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님 그리고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칠게요.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두 분 보내드리고 저는 임선우 캐스터의 추천곡 커피소년의 장가갈 수 있을까 듣고 2부에 다시 돌아올게요. 그 시절 12시 점심시간 종이 울리면 과연 오늘의 급식은 뭘까 궁금해하며 달려나갔습니다. 직장인이 된 지금 시계가 정오를 향해 달리면 오늘은 또 뭘 먹을까 작지만 행복한 고민을 합니다. 가장 허기질 시간 낮 12시 20분. 오늘의 뉴스가 궁금하신가요?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담은 맛있는 뉴스 한 상 차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뭐 들을까 고민하지 마세요. 월요일부터 금요일 낮 12시 20분 언제나 이곳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여러분의 책장을 알차게 채워드리는 이다혜의 북마크 시간인데요. 오늘은 추석 특집으로 책부터 영화, OTT 시리즈까지 추석 연휴를 더욱 풍성하게 채워줄 작품들 추천해드리려고 합니다. 긴 연휴 어떻게 보내지 고민인 분들 귀 기울여주시죠. 이 코너 함께하는 분 모실게요. 시내21 이다혜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추석 명절이에요. 명절 기다려왔던 분들 많으실 네. 것 같은데요. 기자님은 어떠세요? 네, 저도 명절 오랫동안 기다렸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요. 일단 출근을 안 해도 된다는 게 제일 좋지 않나 네. 생각을 하고
그리고 왜 연휴 기간이 좋은 이유는 회사에서 연락이 안 오거든요. 보통은 나는 휴가를 냈다고 해도 다들 일하고 있을 때 쉬면 사실은 일하고 그쵸? 있는 사람들이 연락을 계속해요. 아시지만. 그래서 이거는 쉬는 것도 아니고 안 쉬는 것도 아니고 약간 이런 느낌일 때가 많은데 연휴 때는 다 같이 쉬니까 연락이 안 온다. 이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기간에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일하시는 분들 덕분에 또 편하게 쉬는 것이기도 해서 아무래도 이 기간이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바쁜 시기이고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한가하게 보내는 편입니다. 그래서 귀성하시는 분들 조심해서 다녀오시라는 말씀도 꼭 드리고 싶고요. 이 모처럼 연휴라고 하는 시기가 영화든 드라마든 책이든 몰아보기가 좋은 때란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몰아보기 좋은 작품들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해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명절 동안 몰아보면 좋을 작품들, 책, OTT, 영화, 장르를 가리지 않고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기자님 선정, 이 작품은 꼭 봐야 한다. 이런 거 있을까요? 그런 게 있는데 이게 제가 영화 기자를 이제 20년 좀 넘게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영화든 책이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는 좋았는데 남들은 재미없을 수 있다. 이런 생각 드는 경우들이 꽤 있는 거예요. 쉽지 않죠. 네, 그래서 오늘 선정한 작품들도 약간은 섞어봤습니다. 많이들 좋아하실 만한 작품하고 또 이건 나는 진짜 좋았는데 어떻게 보실지 궁금하다 싶은 작품하고 섞어서 오늘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이렇게 추천을 받을 때 마음이라는 거는 실패하기 싫은 거잖아요. 내가 시간 들여서 보는 건데 재미없으면 아까우니까 이왕이면 실패하지 않고 한 번에 좀 정답을 맞추고 싶은 기분 이런 게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결국은 실패를 해보지 않으면 자기 취향을 만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기대하고 봤는데 재미없었어. 혹은 기대 안 하고 봤는데 재미있었어. 이런 내가 예상했던 것과 다른 경험들을 많이 하다 보면 내가 좋아하는 기준이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그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자, 어떤 작품 제일 먼저 추천해 주실 거예요? 네, 이 작품은 아마 2024년 추석 연휴에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작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영화 베테랑 2 이야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베테랑 2는 1편만큼 재밌어요? 이제 그게 제일 궁금하잖아요. 네. 이렇게 1편이 성공한 영화들은 2편이 만들어졌을 때 제일 큰 적이 1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했던 이야기가 되풀이되는 면이 있어야 시리즈로서의 가치가 있는데 문제는 너무 비슷하면 동어 반복이라고 생각하고 지겨워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속편이라고 하는 것들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근데 또 역사상으로 보면 무슨 옛날에 대부 2부터 에이리언 2부터 여러 가지 또 2가 인기 있는 작품들도 있었거든요. 베테랑 같은 경우도 2도 굉장히 재미있고요. 근데 이제 1편보다 재미있나라고 물어본다고 하면 이거는 사람마다 평가가 갈릴 것이다. 그래서 직접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몰아보기로 지금 오늘 준비를 했잖아요. 몰아보기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1편도 한번 다시 보시고 그 다음에 2편 보러 가시면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테랑 2는 이번에는 어떤 이야기예요? 이제 황정민 씨가 연기하는 서조철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대로 나옵니다. 강력범죄 수사대 형사와 그 주변 인물들은 그대로 나오고요. 이번에는 새로 합류한 막내 형사가 있어요. 박선우라고 하는 정혜인 씨가 연기하는 인물입니다. 전편하고 약간 달라진 것들이 있어요. 그 시대에 사회에서 문제가 되었던 범죄의 유형을 그때 그렸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또 현재에 맞는 범죄 유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제가 이번에 굉장히 눈여겨봤던 거는 요즘에는
동영상 사이트에서 사적 복수를 대신하는 느낌으로 방송들이 만들어지기도 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사적 복수라고 하는 게 최근에 한국의 그런 스릴러물에서는 굉장히 유행이었어요. 이번에도 그런 이야기의 연장선에서 생각해 볼 법한 인물도 나오고 사건도 등장을 합니다. 사실 베테랑 같은 경우는 유승환 감독이 1편의 성공 자체가 굉장히 뜻밖이었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 당시에 만들 때는 약간 스포츠 경기 볼 때 보면 우리 편하고 상대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적하고 우리 편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게 스포츠 경기지 않습니까? 근데 베테랑 1편 같은 경우는 그런 느낌으로 볼 수 있게 이야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통쾌하고 속 시원하게 그 이야기를 보셨다고 하면 이번에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고민할 만한 부분.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이든 옳아라고 생각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것이고, 이제 그러면서 그 황정민 씨가 연기하는 서도철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들이 이제 펼쳐 나오는 거죠. 배우 정혜인 씨가 이번에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고 하더라고요. 아, 완전 중요한 역할을 맡았고요. 베테랑 2의 시사회가 끝난 다음에 네. 원래 이제 시사회 이렇게 큰 영화들은 시사회가 딱 끝나고 사람들이 극장에서 나올 때 분위기가 진짜거든요. 그래서 어때? 어떻게 봤어? 얼마나 들까? 이 얘기를 다 한단 말이에요. 네. 그걸 맞춘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말 다들 한다. 근데 다들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했던 이야기가 뭐였냐면 일단은 정혜인 씨가 맡은 박선우라고 하는 배역이 굉장히 매력적이다 하는 이야기를 다들 했었고, 그리고 그러니까 일단 막내 형사예요. 막내 형사니까 팀에서 굉장히 사랑받고 가능성을 인정받는 존재잖아요. 근데 이 인물과 관련한 모종의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파헤치는 식의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화를 보면서 정혜인 씨가 맡았던 역할들 중에서 선량하고 건강한 역할들이 많았다고 하면 이번에는 조금은 다른 모습을 보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추석에 어울리는 제목의 영화도 있어요. 제목이 장손이에요. 정말 추석을 위한 영화 같지 않습니까? 네, 장손. 딱 겨냥하고 나온 것 같은데요. 그런 느낌이죠. 근데 이 장손이라는 영화는 베테랑이 이제 상업 영화라고 하면 장손은 독립 영화입니다. 그래서 제목에서 느껴지는 뉘앙스처럼 어떻게 보면 한국의 가족 제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이런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베테랑은 좀 통쾌하고 시원하고 액션도 있고 이런 느낌이라고 하면 장소는 보면서 생각이 많아지는 영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석 연휴 이런 때는 많은 분들이 성묘도 가시고 그죠? 제사도 지내시고 이러면서 네. 가족 이벤트가 많이 있을 텐데요. 그렇게 가족이 다 모이면 사건 사고가 항상 발생하지 않습니까? 좋은 것도 있는데 지긋지긋한 것도 있고 싫은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씩 건드리면서 이야기가 진행되는 그런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유형의 영화들 중에서 임권택 감독의 축제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이 영화는 정말 우리가 이런 가족이 다 모이는 이야기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흔히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왜 눈물과 해악이 있으면서 결국엔 우리는 가족이야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어떤 그런 이야기의 구조를 따라가고 있는 영화란 말이에요. 근데 장소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이야기에서는 이제 온 가족이 제사를 위해서 대구 고향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 대구라는 지역에서도 또 보이는 게 있겠습니다만 굉장히 전통을 중시하는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너무너무 더운데도 불구하고 이제 여자 식구들은 다 둘러 앉아서 전 부치고 있고 그 다음에 남자 식구들은 다 뭐 하겠습니까? 고스톱 치고 있고 이제 이런 분위기로 처음에 이야기가 진행이 돼요. 주인공 성진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오랜만에 이제 할머니 댁을 찾았더니 여전히 이제 옛날에 봤던 그 모습 그대로인 거죠. 전통을 중시하는 할아버지의 불호령에 떨어지고 이제 가업을 둘러싼 가족들의
설왕설래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가업이 있는데 두부를 만드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일을 누가 물려받을 것인가를 두고 가족들 간에 이제 이견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게 만약에 대기업이었다고 치면 서로 하려고 하겠지만 이제 그렇지는 않은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겨우겨우 제사가 마무리되려는 찰나에 할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십니다. 이제 그러면서 조금 더 가족들 간에 그동안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명절에 만나면 집안에 어르신 계실 때는 그래도 어르신 앞에서는 화목한 모습 보여야지 하는 마음으로 서로 싫은 거 있어도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게 있는데 사실 어르신 안 계시면 다들 할 말이 한마디씩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식으로 가족 구성원 사이에 묘하게 긴장감이 흐르게 시작하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중장년층에게는 익숙한 가족 얘기일 것 같고 MZ세대에게는 저런 집이 아직도 있나 싶은 이야기일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요즘은 또 재개봉하는 영화도 많아요. 네. 재개봉하는 영화 중에서 또 눈여겨봐야 할 작품을 추천해 주신다면요? 제가 가족 이야기를 하나 했잖아요. 네. 장손에 이어서 애프터선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가족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애프터선이라고 하는 영화는 제목이 이제 어떻게 보면 태양이 지나간 다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한 여름이 지나간 다음의 풍경을 이야기하는데 11살 소피라고 하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아빠 캘럼하고 같이 튀르키예 여행을 가요. 네. 근데 이게 지금 가는 여행이 아니라 옛날에 갔던, 그러니까 11살 때 갔던 여행을 성인이 되어서 돌아보는 식의 구성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그 아빠랑 그때 좋았지라는 식의 이야기일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일단은 부모님이 헤어졌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빠랑 딸이 여행을 가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우리가 왜 어렸을 때 엄마 아빠랑 피서 같은 거 갈 때 떠올려 보시면 그때 부모님들도 얼마나 고생하셨겠어요. 이게 어른 되면 보이잖아요. 그때 뭐 돈 걱정도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애들 데리고 갈 수 있는 곳, 갈 수 있는 식당 찾기, 뭐 시간 보낼 거 생각하기, 이거 하나하나가 일이잖아요. 그리고 부모님 사이가 언제나 좋기만 했던 것도 아니어서 사실은 애들 데리고 나와서 참고 있지만 부모님 사이에 갈등이 있기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 가지 그런 순간들이 있을 때 어린 나이에는 그런 부모님들의 미묘한 심경 변화 같은 것들에 대해서 알기도 하지만 대체로 또 모르기도 하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영화에서는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캠코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상을 찍은 거예요. 요새도 많이 찍으시잖아요. 그래서 곳곳에서 영상을 찍었던 기록들이 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무심코 지나갔던 건데 다시 보니까 그때 아빠가 저런 얼굴 하고 있었구나 같은 게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돌아보는 가족의 한 여름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워낙 뭐 사진과 영상으로 가족의 기록을 남기는 일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인지 이 영화를 보고 나면 부모님들이 또 생각이 많이 날 것 같아요. 그렇죠. 영화 보고 나면 아마 많은 분들이 그리움이라는 감정을 많이 느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 같이 요즘에는 사진과 영상을 남기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영화 속의 상황이 아주 낯설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보고 나면 일단은 부모님한테 연락해보고 싶다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옛날에 왜 찍어놓기만 하고 다시 보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다시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의 이 아이들의 표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때의 부모님들의 얼굴이라든가, 거기에서 읽을 수 있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추석 연휴 즐기면 좋을 콘텐츠들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퀸의 I was born to love you 듣고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추석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줄 영화 얘기 나눠봤는데요. 요즘에는 OTT도 많이 보잖아요. 네. OTT에서 좀 볼만한 작품이 있을까요? 추석 전에 공개가 된 작품들 중에서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네. 이제 넷플릭스에서 공개가 됐는데요. 이거는 한적한 숲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한 남자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여기 이미 모든 정보가 다 있죠. 옛날에 왜 미국 공포영화 보시면 10대인 주인공들이 꼭 한적한 어딘가로 갑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시작되는 이야기가 많은데요. 이 경우에는 이제 한적한 숲속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남자가 등장을 하는 거죠. 예, 펜션의 주인은 전영하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김윤석 배우가 연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퇴직연금으로 깊은 숲속에 있는 펜션을 인수한 거예요. 퇴직연금으로 인수를 했으니까 자기에게는 이게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 같은 느낌이 있는 거죠. 네. 근데 펜션 운영에 좀 익숙해진다 싶을 때쯤에 이 펜션에 수수께끼의 여자가 한 명 등장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하는 사람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이 사람이 자꾸 이 펜션에 방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한 건 뭐냐면 펜션인데 체크아웃을 하면서 방을 다 깨끗하게 청소해놓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편해서 좋긴 한데 아니 왜 펜션인데 이렇게 청소를 다 해놓고 가지라는 생각이 드니까 뭔가 찝찝하기도 한 거예요. 네. 왜 그런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어느 날인가는 이제 어쨌든 청소를 다 해놓고 간다고 해도 청소를 다시 한번 하잖아요. 근데 뭔가 이상해서 보니까 핏자국이 있는 겁니다. 너무 이상하다. 이 핏자국은 대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하고는 CCTV 같은 걸 돌려보니까 올 때는 아이가 같이 있는데 갈 때는 아이가 없는 거예요. 대체 이게 뭐지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런 상황에서 일반적이라고 하면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죠. 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퇴직연금으로 이 펜션을 구입을 했고 이 펜션에서 문제가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시끄러운 게 싫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여기에서는 당연히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넘어갑니다. 근데 문제는 이 수수께끼 여자 손님이 다시 찾아오고 이러면서 어떤 뭐 과거와 현재 사건이 뒤섞이고 이렇게 펼쳐져 가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잠깐 들어봤는데 좀 무서울 것 같거든요. 약간 무섭죠. 무서운 이야기고요. 근데 그 무섭다라는 게 공포 영화 장르의 무서움이 있고 스릴러 장르 계열의 무서움이 있는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스릴러 장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고민시 배우가 최근에 예능 나와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고민시 배우가 그 예능 보면은 굉장히 일 잘하는 살림꾼 느낌으로 씩씩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 으쓱한 굉장히 그 뭐라고 할까 으스스하면서 무서운 오싹한 이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민시 배우의 활약을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영화 이야기했고 OTT 이제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마무리는 본연의 저희 북마크로 돌아와서 책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하는데요. 연휴 동안 읽어볼 만한 책 추천해 주세요. 정유정 작가의 신작 영원한 천국이라는 작품인데요. 네. 영원한 천국이 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고 계시는 그런 소설인데요. 7년의 밤, 완전한 행복 이런 작품들로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작가답게 이번에도 좀 신기한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이 영원한 천국이라는 작품은 SF예요. 원래 이 정유정 작가는 SF 쓴 적이 없단 말이에요. 완전히 현실에 기반한 스릴러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고 SF를 가미한 그런 범죄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여기에서 해상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천국을 구현하는 기술자예요. 뭐냐면 어떤 사람의 삶의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삶의 경험을 다시 살게 해주는 일종의 꿈을 꾸게 해주는 그런 과학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면은 죽음을 거부하는 것이기도 하죠. 자기가 죽어서 이 경험이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자기가 원해서 돌아보고 싶은 구간의 삶을 다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환상 속에서는 죽기 전까지는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그럼 독특한 그런 SF적인 세계관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 자기에게 들어온 어떤 유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자기에게 온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어떤 과거에 있었던 기묘한 사건이 하나가 같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현재 이야기랑 교차되는 그런 거고요. 해상이라는 인물하고 경주라는 인물의 시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경주의 이야기가 이제 과거 자기가 원래는 물리치료사 같은 것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일종의 유료사고 같은 것 때문에 그 일을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족의 뭐 죽음과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해서 더 이상은 그 일을 할 수 없게 된 상황이지만 돈은 벌어야 되겠고 그런 때 선택하게 되는 게 굉장히 외딴 곳에 있는 일종의 요양원 같은 곳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일을 하면 굉장히 돈을 많이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가게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왔다 갔다 주말에는 집에 와 있다가 주중에는 가서 일을 하려고 했는데 가면서 보니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이 아닌 거예요. 차편도 없고 네. 너무 외딴 곳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거기서 숙직을 하면서 지내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시설 분위기가 너무 기묘한 거예요. 그 시설의 정체는 이제 노숙자들을 수용하는 이제 그런 곳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도저히 노숙자 같아 보이지 않는 노인도 한 명 있고 그 노인과 같이 있는 젊은 여자도 있는데 이 사람은 뭔가 보디가드 같은 느낌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냥 뭔지 모르겠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알 수 없는 죽음이 펼쳐진다. 이런 식의 이야기고요. 정주영 작가가 워낙 이런 한국 스릴러 소설 중에는 뭐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작가이기 때문에 이 작가가 자기의 역량을 또 한 번 펼쳐 보인 역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묵직한 이야기일 것 같네요. 근데 저희가 좀 가벼운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작품도 하나 소개해 주세요. 이 작품은 아무래도 웹툰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마지막은 웹툰 이야기로 끝낼까 하는데요. 네. 난다 작가의 어쿠스틱 라이프입니다. 생활툰, 일상툰이라는 장르가 있어요. 이게 이제 툰이라는 게 웹툰의 줄임말이기 때문에 생활이나 일상을 그리는 웹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픽션이 아니라 논픽션인 거예요. 에세이를 웹툰으로 본다라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쿠스틱 라이프는 커플이 연애를 하는 이야기부터 결혼을 한 다음의 이야기까지를 천천히 그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웹툰이 다시 연재를 시작을 해서 소개를 드렸고요. 여기에는 정말 소소한 일상적인 이야기들이 있어요.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출퇴근길에 보거나 아니면 이렇게 명절 때 누워서 보기 좋은 그런 이야기고, 예를 들면 남편이 게임을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을 좋아하니까 이 아내에게 자기가 좋아하는 게임을 해보게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설명하는 이야기라든가, 아니면 이런 경우는 아마 많은 분들이 비슷하게 경험하실 것 같은데, 그 남편 생일 때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일 때 선물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잔소리 안 듣기 선물권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잔소리를 하는데 듣기 싫어 그러면은 이제 선물권을 한번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식의 에피소드들이 있어서 보고 있으면 굉장히 소소하고 들어본 것 같은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기분 좋게 읽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일상적인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묵직하고 수수께끼가 너무 많고 이런 이야기들에 지치신 분이라고 한다면 어쿠스틱 라이프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추석을 맞아서 이다희 기자가 명절에 볼만한 콘텐츠들 소개해 주셨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에도 또 이다희 기자가 찍어놓은 북마크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폴킴의 집돌이 듣고 홍지혜 디렉터와 함께 추석 미술 이야기로 다시 돌아올게요. 추석을 앞두고 진행된 각종 설문조사를 보면요. 명절에 가장 부담되는 것으로 용돈을 꼽는 분들이 많은데요. 청취자 여러분들은 부모님 혹은 친인척들의 용돈을 챙기시면서 지폐에 담긴 의미를 제대로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세상의 모든 정보, 오늘은 추석 연휴를 맞아서 청취자 여러분들을 우리가 일상에서 놓치고 있는 미술의 세계로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을 위해서 특별히 자리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성균관대 문화예술학과 홍지혜 겸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프로그램에 처음 나와주셨어요. 네. 먼저 세모정 청취자분들께 인사 좀 간단히 부탁드려요. 네, 저는 미술 스타트업 마이 아트 컬렉션의 대표를 맡고 있고요. 동시에 성균관대학교에서 문화예술 경영학과 겸임 교수로 역임 중인 홍지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일상에서 놓치고 있는 미술 이야기를 해주신다고요? 네, 제가 문화예술에 대해서 이 연휴에 어떤 주제로 말씀을 드릴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네. 진행자님 현금 많이 안 갖고 다니시죠, 요즘엔? 이제는 잘 안 챙겨 다녀요. 사실 핸드폰 안에 다 들어가니까. 맞아요. 심지어 카드도 안 가지고 그것도 다 모바일로 대체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폐 볼 일 별로 없으실 텐데요. 그래도 명절만큼은 이 지폐가 좀 오가는 날인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래서 그 지폐 안에 들어있는 그림들 혹시 눈여겨보셨을까요? 그럼 뭐 10,000원권에는 세종대왕, 50,000원권에는 심사임당이 그려져 있다. 뭐 이 정도는 알고 있는데 네. 뭐 뒷면까지의 그림은 사실 솔직히 잘 떠오르진 않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은 지폐는요, 무언의 외교관이라고도 부르는 이제 그런 사물인데요. 네. 국가의 지폐에는 상징물도 많고 재미난 이야기들도 많이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짜리에 어떤 인물이 들어가 있느냐 이제 그런 논란이 있기도 하고요. 네. 왜 막 그 더 높은 금액에 들어있을수록 왜 귀한 위인인 네. 것 같으니까. 네. 그쵸. 그래서 뭐 또 원래 있는 인물이 막 빠지면서 새 인물로 대체되기도 하고요. 그래서요, 인물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숨어있는 이야기들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이름하야 알아두면 쓸모있는 지폐에 담긴 예술,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네. 그 명절 때 가족들이라도 좀 오랜만에 만나면 무슨 얘기할까 좀 대면대면 하시죠. 그렇죠. 근데 용돈만 주지 마시고요. 이 용돈 드리면서 지폐에 담긴 이야기로 스몰 토크 하실 수도 있고, 혹은 명절에 해외 나가시거나 한국에 온 외국 친구들 만나시는 일도 많을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우리나라를 소개하기도 좋고요. 또 지갑에서 언제든 꺼내서 대화하실 수도 있으니까 이 지폐에 담긴 예술 이야기 오늘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칫하면 자칫하면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네. 근황 이야기 말고 네. 그냥 이런 흥미로운 주제 이야기 해보는 거 좋을 것 같아요. 네. 소위 있어 보이기도 할 것 같고요. 맞아요. 일단 지폐에 들어가는 인물부터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폐에는 인물이 꼭 크게 들어가는데요. 화폐에 인물이 들어가는 이유는 그 공동체의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인물이나 이제 나라를 대표하는 인물을 넣는데요. 사실 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인물이 들어가면 위조하기가 좀 어려운가 봐요? 위조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그 이상한 점을 눈치채기가 쉬워요. 왜 진행자님 어릴 때 미술 시간에 그림 그릴 때요. 네. 정물화나 풍경화 그릴 때보다 인물화 그릴 때 유난히 어렵지 않으셨나요? 어렵죠. 그렇죠. 내가 사과를 그리면 좀 찌글찌글하게 그려도 잘못 그렸다는 생각이 없는데 친구 얼굴 그리거나 내 얼굴 그리면 어딘가 뭔가 이상하잖아요. 이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현을 목표로 할 때 가장 그리기 힘든 장르가 초상화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물 비율이 조금만 달라져도 인상이 달라져 보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직관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위조하기가 쉽지가 않죠. 진행자님 혹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지폐가 그 말고 예전 화폐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지금과 다른 인물이 들어있었는데. 근데 아마 연령대가 그런 걸 기억하실 연령대는 아니실 것 같아요. 뭐 어쨌든 간에 뭐 지폐에 들어가는 인물이니까 지금이랑 좀 달랐더라도 상징적인 인물이었겠죠? 맞아요. 원래 이제 우리나라의 지폐가 없었다가 언젠가 이제 처음 지폐가 나왔을 때 있을 거잖아요. 네. 그때 최초 발행된 1,000원권에는요.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1960년대에 제1공화국이 무너지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더 이상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인물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럼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모든 화폐의 인물이 세종대왕으로 통일이 되었다가 네. 70년대부터는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로 바뀌게 된 거죠. 100원에는 충무공 이순신, 그리고 1,000원에는 태계 이황, 5,000원에는 율곡 이, 그리고 10,000원에는 그 세종대왕, 그리고 2009년에 50,000원권 새로 나오면서 거기에 네. 신사임당까지 등장하게 됐잖아요. 그 인물의 뒤편에는요, 보통 그림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오늘은 지폐 뒷면에 그려진 그런 이야기들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1,000원짜리 지폐를 한번 좀 살펴볼까요? 네네. 제가요, 마침 특별히 지폐를 가지고 왔어요. 보시라고. 챙겨오셨군요. 네. 청취자분들께서도 지폐가 있으시면 한번 꺼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앞뒷면에 이제 뭐가 그려져 있나 한번 보실래요? 1,000원에. 일단 앞에는 옛날 건물과 꽃나무 있고요. 네. 뒤에는 뭐 풍경화가 있어요. 맞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지폐 뒷면을 자세히 본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1,000원권 앞면에는요. 우리가 잘 아는 퇴계 이황이 있고요. 그 뒤로 있는 건물이 바로 성균관 유생들이 글을 익혔다는 명륜당입니다.
그리고 이황이 생전에 가장 아꼈다는 매화나무가 그려져 있고요. 아, 이 꽃이 매화꽃이군요. 네, 매화꽃이에요. 그리고 뒷면을 넘겨보면요. 풍경화가 있는데 이게 바로 겸재정선이 그린 진경산수화 개상정거도입니다. 진경산수화는요. 조선 후기에 유행했던 화풍인데요. 우리나라 산천을 직접 보고 그린 이제 진짜 풍경을 담은 그런 산수화예요. 그러니까 1,000원짜리 지폐 뒷면에 그려진 이 풍경이 실제로 우리나라에 있는 곳인 거네요? 맞아요. 어디예요? 경상북도 안동입니다. 혹시 지금 이제 명절에 경상북도 안동에 계시는 분들 한번 이제 찾아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여기가요. 퇴계 이황의 학덕을 기리기 위해서 그 추후에 건립된 도산서원이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혹은 퇴계 선생이 살아생전에 은퇴해서 후학을 가르쳤던 개상서당이냐 이제 이런 이야기도 있어서 의견이 좀 분분하긴 했습니다. 이 개상정거도는요. 이황 생존 시의 건물인 서당을 중심으로 주변 산수를 담은 것인데 2007년에 이제 1,000원권 지폐가 한번 바뀌었잖아요. 네. 원래 조금 더 크고 붉은색이었다가 한번 이렇게 작아진 건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세요? 2007년이니까 아마 기억이 나야 되는데 그쵸? 사실 그렇게 자세하게 보지 않았을 거야. 근데 지금 보니까 작아졌네요. 네, 맞아요. 어렸을 때 기억과 비교해 보면 맞아요. 그 당시에 한국은행이 이 그림 속의 장소가 도산서원이라고 발표를 했었거든요. 근데 누군가가 이게 그 겸재정선이 그린 거면 개상서당이 아니냐 이제 이런 논란이 일었어가지고 중간에 개상서당이라고 그 이제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지폐를 소개하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수정을 했다가 다시 한번 고증을 통해서 한옥과 기와 지붕의 형태가 도산서원이 맞다라고 지금은 변경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차례 지내시고요. 여유 되시면요. 도산서원이랑 그 개상서당 이제 둘 다 한번 둘러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 교육에도 좋을 것 같고요. 1,000원 지폐 한 장 들고 직접 이렇게 뒤에 배경이랑 1,000원짜리랑 비교해 보셔도 좀 재밌는 여행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으로도 꽤나 재미있는 여행이 될 것 같은데요. 진경산수화라서 실제 풍경과는 다를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진경산수화가 뭐예요? 네, 겸재정선이 이제 진경산수화의 정수로 평가를 받는 조선의 화가인데요. 네. 이게 뭐냐면 진경은요 실경과는 좀 구별이 되는 거예요. 실경은 이제 실제 풍경. 진경은 진짜 풍경. 말장난 같죠? 네. 근데 이게 이제 저희가 그 워딩으로 규정을 할 때는 어떻게 차이가 있냐면요. 있는 그대로의 형상이 아니라 이치나 본질을 탐구해서 자연의 느낌을 화가가 느끼는 대로 담아낸 이제 그런 독자적 양식을 말을 하는데요. 서양 미술사로 따지면 인상주의와 비견할 수가 있어요. 인상주의가 실제 풍경을 작가의 그런 인상을 담아서 그려낸 거거든요. 네. 특히 대부분 우리나라의 역사는요.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사실 그 이전에는요. 그 중국이 갖고 있는 어떤 이제 이념을 그린 그런 거를 따라 했었는데 겸재정선이 진경산수화를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발명해낸 이후로 중국 화단에까지 영향을 끼쳤다고 하니 문화적 자긍심을 가져도 좋을 이제 우리나라 국보이기도 합니다. 진경산수화가요. 올해 봄에요. 작년 봄에이겠죠. 이건희 컬렉션 난리였었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도 최고의 소장품이라고 해서 겸재정선의 인왕제색도가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이제 그게 바로 국보거든요. 국보로 인정받은 미술품이 몇 안 돼요. 5손가락에 꼽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겸재정선의 인왕제색도라는 거죠. 인왕제색도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면요. 인왕은 인왕산, 서울에 있는. 그리고 제는 비가 갤 제. 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비가 갠 인왕산이라는 거고 네. 그 뒤에 있는 거는 이제 빛색의 그림도를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비가 그친 인왕산을 그린 그림인데 물에 젖은 듯한 이렇게 막 바위 쪽으로 피어오르는 물 한 개가 잘 표현된 그런 작품이에요. 어쨌든 이제 근데 요거를 간송미술관의 연구실장님이 이야기를 하기로는요. 인왕제색도는 겸재가 76세에 그린 다시 말해서 진경산수화법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그린 그림으로 그 겸재 화법이 추상화 단계로 접어들어서 본질만 추출해서 그렸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러니까 실경을 바탕으로 정선이 보는 뷰에서 이제 정말 진짜로 중요한 그것만 추출을 한 거죠. 이야기가 점점 더 흥미로워지는데요. 다음으로 소개해 주실 지폐는 어떤 거예요? 차례차례 한번 올라가 볼까요? 5,000원권. 요 앞에는 율곡 2가 있죠. 네. 배경에는요.
한국은행 본관 건물이었다가 이제 현재는 오죽헌으로 바뀌었고요. 여기 뒤에 있는 게 오죽헌이에요. 그리고 뒷면에는 뒷면에 보시면은 이런저런 뭐 과일이랑 꽃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네. 뭔지 아시겠어요? 하나도 모르겠어요. 뭐예요? 모르시겠어요? 이 둥그런 거는요. 이거는 수박인가요? 맞아요. 호박 같기도 하고. 네, 그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네. 율곡이의 어머니죠. 신사임당. 네. 근데요, 이제 그 율곡이의 어머니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제는 여성 화가로 좀 재조명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신사임당이요, 이렇게 풀과 뭐 벌레와 과일과 이런 거를 그린 초충도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네. 사실 신사임당은요, 그녀의 작품 세계를 살펴보면 그러니까 초충도보다 산수화로 더 유명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네. 근데 율곡이 쓴 사임당에 대한 묘사를 보면 7살 때부터 안견이라는 이제 다른 화가의 그린 작품을 모방해서 어머니가 산수도를 그리셨는데 그것이 지극히 신묘했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당시에 같은 시기를 살았던 문인도 산수와 포도 그림이 안견에 버금간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율곡학파의 3대 수장이던 우함송시의 초충도에 대해서 사람의 손으로 그렸다고 믿을 수가 없다. 마땅히 율곡 선생을 낳으실 만하다라고 하면서 사임당의 초충도 신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 산수화를 굉장히 잘 그렸던 분인데 네. 누군가가 율곡 이보다 어머니가 더 뛰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임당의 현모양처의 면모를 부각하기 위해서 산수보다는 초충도나 화조도 이제 이런 거를 더 많이 이제 부각해서 띄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수화는 좀 남성적이고 초충도는 여성적이라는 인식이 있었던 거네요. 맞아요. 스케일 면에서도 좀 그렇잖아요. 5,000원권에서도 이제 볼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초충도인데요. 정확히는 신사임당 초충도병이라고 하는 8폭 병풍이 있어요. 그 명절 때도 또 병풍 많이 꺼내시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이제 병풍 앞에다가 그림들이 다 있었는데 신사임당이 그린 8폭의 병풍에 각각 다른 내용을 그린 그런 이제 화조도 초충도가 있는 거죠. 각 꽃 그 폭마다 꽃과 관련된 풀벌레를 중심으로 그렸는데요. 오이, 가지, 수박, 나비, 여치, 잠자리 등 그 종류가 20가지나 됩니다. 네. 그 중에서도 세 폭의 그림을 조합을 했어요. 근데 여기 왼쪽에 이 사실적으로 디자인으로 들어간 작품이 바로 수박과 여치이고요. 여기에 있는 나비는 왼쪽 위에 있죠. 네. 여기는 오이와 메뚜기에서 오이와 메뚜기는 버리고 나비만 따오게 됐고요. 우측에 단순화된 디자인이 또 있어요. 여기에. 요것들. 네. 요 그림이 바로 맨드라미와 개구리인데 맨드라미는 남고 이제 개구리는 또 빠졌죠.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수박은요. 과일을 먹다 보면 되게 거슬리는 게 뭐죠? 씨죠. 씨가 많죠. 다시 말해서 수박은요 자손의 번성을 의미를 합니다. 여치도 여기 이제 수박 옆으로 여치가 있는데 알을 많이 낳는 곤충으로 역시나 자손의 번성을 네. 뜻하고요. 나비는요 혹시 나비 뭐 뜻하는지 아세요? 뭐예요? 중국에서 이 나비가요 한자로 접이라고 하는데 네. 중국어로 이 접자가 80세 노인을 뜻하는 한자인 질과 중국어 발음이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나비가 80세를 의미를 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좀 더 확대돼서 나비가 장수라는 그런 넓은 범위로 그렇군요.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맨드라미. 맨드라미 어떻게 생긴지 아시죠? 근데 그 흐는 꽃은 아닌 것 같아요. 자주 보는 없어요. 꽃은 아니죠. 이 맨드라미요 되게 귀한 꽃인데요. 생긴 게 약간은 닭 벼슬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개관화라고도 부르거든요. 그러면서 높은 관직을 상징합니다. 네. 이제 머리에 뭐 쓰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다시 말하면 5,000원권을 보면요. 장수하고 자손도 번성하고 출세도 하라는 이제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은 저출산 때문에 손주들 조카들 용돈 단위가 너무 커져서 부담스럽다는 분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명절에는 이 5,000원권을 준비해서 이런 덕담을 하면 돈도 아끼고 좀 있어 보일 수도 있고 네, 할 것 같아요. 너무 재밌는 아이디어인데요. 네, 근데 하지만 한 장으로는 안 되고 좀 여러 장 준비하셔야 하지 않을까. 한 2장 정도는 준비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장은 괜찮네요. 세상의 모든 정보 오늘은 추석을 맞아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놓치고 있는 예술의 세계, 지폐에 담긴 미술 이야기에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1,000원권과 5,000원권 지폐에 담긴 예술 작품들 살펴봤는데요. 순서대로라면 이제 세종대왕에 있는 만원권 이야기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만원권은 1973년에 발행이 되었고요. 보통 지폐들의 뒷면에는 조선시대 그림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지금까지는. 네. 근데 1만원권 뒤편에는요. 그림이 아니에요. 그렇죠? 뭔가 기부 같은 것들이 있죠. 맞아요. 맞습니다. 뒤에 있는 것이 바로 혼천의, 천문도, 천체망원경의 이미지인데요. 이황이나 이이는 성리학과 주자학 등을 전파한 학자라서 넣을 수 있는 이미지가 좀 제한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그 당시를 그렸던 그런 그림들이 들어갔는데 세종대왕 시절에는 천문학이나 과학이 발달을 해서 그 당시 발명품을 강조해서 넣은 게 특징입니다. 네. 1만 원권 뒤편에는 발명품 이미지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림은 앞면에 있는데요. 그림도 좀 있어요. 세종대왕 뒤편으로 훈민정음이 써 있죠. 여기 이것까지 자세히 보신 적 없으실 보여요. 거예요. 네, 훈민정음이 써 있고 그 앞에 그림이 하나 있거든요. 산이네요, 산. 맞아요. 이것이 바로 1월 오봉도입니다. 이 또한 이제 조선시대의 우주관을 상징을 하는 그림인데요. 한국은행이 이 지폐를 발행할 때 좀 논란이 있었어요. 국립중앙박물관의 이수미 박사가 1월 오봉도는 1668년에 사용됐다는 기록이 있어서 세종대왕과는 그러니까 무관하다 이렇게 지적을 한 바는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를 볼 때 궁궐 정전의 어좌 그러니까 왕이 앉는 자리의 뒤쪽에 늘 이렇게 1월 오봉도 병풍이 놓여 있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1월 오봉도 그림이 애초에 무엇을 상징했냐 이런 걸 떠나서요. 조선시대에는 이 1월 오봉도가 어좌 뒤에 있어서 왕권을 상징을 했고 국왕 외에는 어느 누구도 사용할 수 없는 이제 어물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1월 오봉도를 왜 어좌 뒤에 두었냐면요. 진행자님 혹시 그 음양오행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뭐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래도 역학 분야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 말이잖아요. 맞아요. 음양은 달과 해를 의미를 하고요. 오행은 우주 만물의 변화의 근원이 되는 5가지 기운인데요. 목화 토금수. 이렇게 5가지 원소에 따라서 그 우주의 만물이 생성하고 소멸된다는 거죠. 1월 오봉도의 오봉이요. 바로 이제 5가지의 봉우리인데요. 중앙에 북악산, 동쪽에 금강산, 그리고 남쪽에 지리산, 서쪽에 묘향산, 북쪽에 백두산까지 이게 오행사상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목화토금수, 목성, 화성, 토성, 금성, 수성. 이것들이 다 당시에 관찰할 수 있었던 행성들인데요. 네. 당시에 발견할 수 있었던 이 5가지 행성에도 목화토금수 오행의 이름을 붙였죠. 그러니까 해와 달 그리고 오성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제 우주 전체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그래서 1월 오봉도에는 우주적 세계관이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해와 달이 영원한 왕권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조선 왕실에서는 왕의 존재와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1월 오봉도가 늘 어좌 뒤편에 놓여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만원권은 우주적 세계관을 가졌던 세종시기의 조선시대를 잘 표현하고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만원권. 제가 오늘 5만원권 준비를 못했는데요. 여기 누가 들어있는지는 잘 아시죠? 그쵸, 신사임당. 네, 신사임당입니다. 2009년부터 율곡 이이와 함께 모자가 지폐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앞면에는 신사임당 인물과 함께 그 배경으로 묵포도도가 있는데요. 그 앞서 설명드렸듯이 신사임당이 산수와 포도를 잘 그렸다고 했잖아요. 그중에 가장 많이 알려진 일화가 있어요. 혹시 어릴 때 이런 일화 뭐 이렇게 동화처럼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신사임당이 잔치집에 초대된 어느 날 한 부인의 치마에 국이 엎질러졌는데 그 치마에다가 포도송이를 그려서 치마 자체가 한 폭의 그림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요. 들어봤죠. 유명한 얘기잖아요. 맞아요. 거의 구전설화처럼 이제 그렇게 내려오는 이야기인데 묵포도도는요. 간송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포도 뒤편으로 아주 연하게 초충도 수병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 또한 이제 8폭 병풍이에요. 그중에 이제 가지 도상이 연하게 들어가 있고 가지는요. 가지의 가자가 더할 가거든요. 그러니까 더할 가와 동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을 더한다라고 해서 가지 또한 다산을 의미합니다. 네. 근데 생각해 보면요, 대부분의 그런 풀벌레들이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과일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장수 혹은 이제 그런 번성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하는 것 같아요.
자, 5,000원권에도 그렇고요. 신사임당의 그림이 워낙 많이 쓰이다 보니까요. 뒷면에는 오히려 신사임당이 아닌 다른 사람의 그림을 넣었는데요. 네. 앞에 진한 그림이 어몽룡의 월매도이고요. 뒤에 흐리게 들어간 것이 이정의 풍족도인데요. 매화와 대나무, 매난국죽, 사군자죠. 그래서 그 월매도는요, 신사임당이 살았던 조선 중기에 그려진 매화 그림 중에서 가장 빼어난 작품으로 꼽아서 이제 그 뒤에 넣은 거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요. 오늘 우리나라 지폐에 있는 작품들 살펴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그러니까 화폐가 한 나라의 역사와 문화가 담긴 상징물이라는 점을 잊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내 지갑 안에 박물관이 하나 들어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아, 네, 맞아요. 그 화폐야말로 국가 정체성을 압축적으로 설명해주는 역사 박물관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요. 언젠가 10만 원권이 나오면 거기엔 또 어떤 인물이 들어갈까? 이제 벌써부터 좀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진짜. 네. 저도 이번 명절에 조카들 만나면 용돈 주면서 지폐 속의 그림 이야기 한번 들려줘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세상의 모든 정보답게 우리 모두 좀 똑똑해지는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모신 김에 남은 명절 연휴에 갈 만한 전시도 좀 추천해 주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마침 이 9월 초에요. 우리나라 최대 아트페어인 프리즈와 키아프가 열렸는데요. 네. 이 기간에 해외 갤러리나 컬렉터들의 한국 방문이 많다 보니 마침 요즘 좋은 전시들이 많이 열렸어요.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전시가 정말 많은데요. 네. 그 중에서도 최근에 새로 개관을 한 미술관 2군데를 좀 알려드릴까 싶거든요. 하나는 북촌에 개관한 푸투라 서울이고요. 또 하나는 대구에 개관한 간송미술관인데요. 둘 다 9월 3일, 5일 이렇게 한 달도 개관한 지 안 된 그 따끈따끈한 미술관이에요. 먼저 푸투라 서울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근데 푸투라가 무슨 뜻이에요? 푸투라, 처음 들어보시죠? 저도 사실 이번 기회에 알게 됐는데요. 라틴어로 미래라는 뜻이래요. 네. 그 미래를 의미하는 퓨처와 비슷하죠. 그래서 퓨처의 라틴어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재밌는 거는요. 미래를 의미하는 이 푸투라 서울을 세운 공간은요. 서울에서 가장 전통적인 공간인 북촌 한옥들 사이에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전통과 현대를 잇는 이제 그런 예술 공간에 상징적으로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마침 여기서 열리는 작품이요. AI를 활용한 작품이에요. 이번에 열린 개관전이. 그 세계적으로도 인기를 끌고 있는 레픽 아나돌이라는 작가의 아시아 최초 개인전이 열리고 있는데요. 레픽 아나돌, 이름 좀 생소하시죠? 네. 아마도 이미지나 영상을 보시면 이거 봤는데 싶으실 수도 있어요. 지난해에 뉴욕 현대미술관 모마의 1층에 걸렸던 높이 8m의 초대형 미디어 아트 작품으로 전례 없는 이제 그 세계적인 화제를 모은 그런 작가인데요. 형형색색의 물감을 짜놓은 듯한 이제 진한 액체가 꿈틀거리면서 튀어나오듯이 파도치면서 끊임없이 그 형태를 바꾸는 영상 작품입니다. 애초에 2022년 11월부터 23년 3월까지 4개월만 그 모마에서 전시를 하기로 했었는데요. 인기가 너무 많아서 이 작품의 전시 기간을 4번이나 연장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에 1년이나 가까이 이제 전시를 하면서 SNS 쪽에서도 많이 회자가 됐었죠. 작가 이름은 좀 낯설었는데 말씀해 주시니까 어떤 작품인지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네, 컬러가 네. 계속 바뀌면서 이렇게 파도치는 듯한 영상. 맞아요. 맞죠? 맞아요. 좀 멍하게 계속 보게 되는 그런 매력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참 라디오라서 영상을 말로 설명해야 되는 게 좀 아쉬운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뭐 유튜브에서 레픽 아나돌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쉽게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작품이요. 스펙터클한 시각적 감흥을 주기도 하지만 미술계에서는요. 또 AI를 활용한 작품이라서 더 화제가 되었는데요. 네. 한동안 AI가 만든 게 작품이 뭐 예술이냐 아니냐 이렇게 놓고 논란이 뜨거운 많았죠. 맞아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현대미술의 정수로 꼽히는 모마가 그것도 관람객을 처음 맞는 로비에 AI 작품을 전시했다는 게 마치 AI 작품을 현대미술로 받아들인 중대한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AI가 어떻게 그런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우선은요, 작품의 컨셉과 기본적인 모델링은 작가가 했고요. 대신에 시시각각 변하는 색깔과 그 형태 같은 것들이 그날의 날씨나 관람객의 움직임 등을 AI가 실시간으로 분석을 해서 뿌려준다고 해요. 그래서 래픽 아나돌의 미디어 작품은 단 한 번도 같은 영상이 나온 적이 없다고 합니다. 네. 마치 진짜 자연 속의 파도가 단 한 번도 같은 형태가 없을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푸트라 서울에 가시면요. 초대형 미디어 스크린 3개가 놓여 있고요. 이 미디어 파도가 계속 반복이 되는데요. 여기 공간이 되게 재밌어요. 신발을 벗고 들어가서요. 빈백 같은 것들이 있어서 막 누워서 멍하니 보실 수가 있는데요. 보통은 뭐 캠핑 같은 거 자연 속으로 가서 물멍, 달멍, 불멍 그런 거 하시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경험을 가장 최신의 기술인 AI를 활용한 작품 앞에서 느낄 수가 있으실 겁니다. 전시 날짜는 언제까지예요? 12월 8일까지이고요. 3개월쯤 남았으니 시간 되시는 분들은 북촌 푸트라 서울 한번 들러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요. 이제 제가 또 하나 소개해드릴 그 미술관이요. 대구 간송미술관인데요. 보통 전시 소개 드리다 보면 대부분 서울권에 있어서 늘 좀 아쉬운 네. 마음인데 마침 이제 대구에 새로 개관한 미술관입니다. 간송이요. 이제 어떤 사람의 호예요. 간송 전영필 선생이 있는데요. 일제강점기에 일본으로 유출되는 서화나 도자기, 서적 등을 수집해서 이 땅에 남긴 그런 문화재 수집가거든요. 전영필 선생님의 호가 바로 간송이고요. 한국전쟁 당시에도 훈민정음 해례본을 품속에 안고 지켜낸 그런 문화적 의인이죠. 네. 게다가 이게 다 사비를 털어서 지켜낸 문화유산들이라고 합니다. 이런 소장품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웠던 서울의 간송미술관이 있는데요. 이 건물이 벌써 100년이나 됐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낡고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간송재단의 소장품을 보여주기에는 공간이 충분하지가 않다고 판단을 했죠. 그래서 이번에 대구시와 협업을 해서 대구 간송미술관을 짓게 된 거고요. 원래 최초 오픈 계획이 작년 12월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게 언제 나오나 언제 오픈되나 계속 기다렸는데 네. 이번 9월 3일에 드디어 개관을 했다고 합니다. 대구 간송미술관에서는 어떤 전시를 하고 있어요? 우리 그 유명한 훈민정음 해례본도 볼 수 있어요? 그 간송재단이 갖고 있는 유물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훈민정음 해례본일 텐데요. 네. 국보 중에 국보라고 불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무가지보인데 당연히 보실 수 있습니다. 가시면 3전시실에 전시를 해두었다고 하고요. 지금 열리는 전시가 제목이 조선의 모나리자예요. 그러니까 조선의 모나리자, 아무래도 조선의 어떤 인물도 들어가 있겠죠. 이전 시실에 가시면요. 신윤복의 미인도가 있어요. 근데 이 작품에 감상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홀로 이렇게 독방을 쓴다고 하네요. 작품이. 요즘에는요. 유물 전시도요. 옛날 박물관처럼 막 늘어놓고 설명 써놓고 이런 게 아니라 공간의 힘을 굉장히 잘 살려서 그 감상을 극대화하는 것 같거든요. 1층에 실감 영상실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곳에 가면 거대한 파노라마형 미디어 스크린이 있고 누워서 말러의 교향곡을 들으면서 겸재정선의 진경산수와 같은 문화재들을 미디어 아트로도 감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문화재를 실제로도 보고 오감을 자극할 만한 그런 미디어 아트도 보고 확실히 유물을 감상하는 방법이 한층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저도 시간 내서 꼭 가보고 싶어요. 지폐에 숨겨진 미술 이야기부터 새로 개관한 미술관 소개까지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성균관대 문화예술학과 홍재겸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으로 유다빈 밴드의 노래는 불빛처럼 달린다 함께 들으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